입양아와 이혼 가정의 자녀, 성장 단계상의 일반적인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사춘기 이전이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입양아는 자신이 선택받은 아이라는 그럴싸하게 포장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나이가 되면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서 부모에게 격렬히 반항을 합니다.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어른 자아가 교류를 주도하는 나이가 되기 훨씬 전부터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입양 기관의 기본 방침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의 어른 자아가 어느 정도 힘을 갖는 시기인 6에서 7세 전까지는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이 말에 반박하면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정직함보다는 복잡한 입양 데이터를 온전히 처리할 능력이 없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비단 입양 문제가 아니라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힘든 현실이 있으면 우리는 그 현실을 아이에게서 차단하여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입양의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을 막아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실 입양 사실을 말하기도 힘들고 안 하기도 힘듭니다. 결국에 아이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이야기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린이 자아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와 부모의 PAC가 미치는 영향력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런 이해를 갖추고서야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우리 아이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양아의 경우 가능한 최대한의 스트로크를 통해 자기 부정을 완화시켜주고 너는 우리 자식이야 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런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부정적 어린이 자아 신호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임 때문에 아이를 입양한 부모들의 경우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입양한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가령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반듯한 아이로 키우는 것에만 중점을 둔다면 튼튼한 믿음의 끈은 좀처럼 생겨나지 못합니다. 이혼 가정 아이들의 내면에 가족의 분열을 초래한 무섭고 우울한 감정의 폭풍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혼이 부정적인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모두가 부정적인 어린이 자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비극적인 에피소드에서 어른 자아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교차 교류를 벌이며 갈등하느라 정신이 없고 아이들은 혼자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부모가 관심을 보여준다 해도 아이의 부정적 감정 상태를 강화하는 두려움과 환멸감을 겪지 않고 가정 해체라는 어려움을 감당할 정도의 도움을 아이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힘든 상황을 겪는 다른 아이들처럼 과거의 족쇄를 벗어던질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아이가 자신에게 어른 자아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도움이 있어야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맞는 아이. 매맞는 아이의 내면에는 살인이 저장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워낙 잔혹하게 반복적으로 구타당한 나머지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구타당할 때 아이의 어린이 자아와 부모 자아에는 어떤 데이터가 기록될까요? 어린이 자아에는 두려움과 공포, 증오와 같은 파괴적인 감정이 기록됩니다. 구타라는 끔찍한 악몽 속에서 몸부리치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아이의 내면에는 분노가 차오릅니다. 내가 당신만큼 덩치가 커지면 반드시 당신을 죽일 거야. 이 순간 아이는 정신병적인 자기긍정, 타인 부정의 상태로 변합니다. 부모 자아에는 살인까지는 아니라도 잔인함을 허용하는 데이터뿐 아니라 섬세한 방법론까지 입력됩니다. 이런 옛 기록은 훗날 아이가 성인이 되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살아납니다. 그의 어린이 자아는 살인의 욕구를 느끼고 부모 자아가 이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을 합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는 아동의 상처, 학대, 구타가 의심될 때 의사는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아동학대 금지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적어도 사춘기 전까지 집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살인 충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고 아픈 과거가 있지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회가 이보다 못한 치료를 제공하는 건 장전된 권총을 아이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학대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학대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면 때려라는 명령, 다시 말해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지시가 기록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진실은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가벼운 손찌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이가 너무 어려서 위험을 이해하지 못할 때만 빼고 예를 들어 아이가 도로에 뛰어들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하여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엎지르거나 누이와 싸우는 등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손찌검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비폭력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비인간적인 부모보다는 인간적인 부모가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감정을 PAC 관점에서 논해야 합니다. 부모는 체벌이 아이를 징계하는 좋은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어린이 자아에 지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브루노 베텔하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훈육이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자. 웹스터 사진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제자와 어원이 같다.
오늘날 제자는 당신이 함부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제자는 특정 직종에 대한 기술을 익히려고 스승 밑에서 연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훈육의 개념도 같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화가 나면 때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한다. 이렇게 해놓고 당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대해 불평한다.